네, 이 책은 이제 우리 주교재를 좀 이제 쉽게 쓴 책인데, 거기에서 만든 PPT를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교육이란 뭐냐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란 뭐냐, 인간을 보는 관점은 어떻고, 교육의 목적은 뭐냐,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평가란 뭐냐. 여러분들도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 평가란 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교직 논술 문제가 예전엔 한 영역에서 나왔다가 요즘은 세 개, 네 개 영역을 합쳐서 내는데 뭐 많이 나왔던 영역은 이제 교육과정, 교육평가, 공학, 아니면 생활지도 이런 영역인데 뭐 올해도 교육과정, 교육평가 관련된 영역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교육평가는 뭐 수행평가, 형성평가 그다음에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 가 나왔었고 최근에는 우리 이제 평가공학,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는 평가가 뭔지 여러분들 알아야지 연수에도 한 줄이라 쓸 수 있으니까 일단 평가란 뭐냐, 평가의 목적이란 뭐냐, 평가의 대상은 누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육이란 뭐냐? 교육은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교육인데 영어로는 이제 페다고지, 에듀케이션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페다고지는 좀 이제 아동, 양육에 좀 가깝고 에듀케이션은 이제 잠재력 개발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이제 교육의 정의를 드루깸은 이제 사회학자라서 사회화 시키는 거를 교육이라고 봤고 칸트는 이제 철학자인데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를 교육으로 봤고 정보모 학자는 이제 행동주의 관점에서 인간 행동 특성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를 교육으로 봤어요. 네, 우리가 인간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둘 다 아니냐, 이 관점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냐, 성선설, 악하냐, 성악설, 백지냐, 이렇게 이제 인간에 대한 분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때 이제 교육의 목적은 뭐냐? 만약에 성선설이다, 그러면 이제 선한 인간을 계속 선하게 살게 만드는 거고, 선악설이다, 그러면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 만드는 거고, 백지다, 그러면 이제 선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논의도 있지만, 이제 인간 행동, 우리 정보모 학자에 따라서 인간 행동 특성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아동을 어떻게 보느냐? 아동은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교육학은 이제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죠. 뭐 어떤 부분이 미성숙하냐? 인지, 정의, 신동, 영역에서 미성숙한데 교육을 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고 결국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에 그 문제 교직 논술의 학교 효과 문제 나왔었는데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이란 뭐냐 했을 때 거기 이제 전제가 되는 게 학교 효과론이에요. 스쿨 메이크 디퍼런스 학교가 차이를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아이를 이제 낳아서 학교를 보낼 거냐 집에서 홈스쿨링 시킬 거냐 했을 때 그래도 학교를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이제 학교의 절대적 효과죠. 근데 학교를 보내는데 A 학교, B 학교. A 학교가 좀 낫지 않겠어? 그럼 왜 A 학교가 나? A 학교 교사들이 좀 더 좋던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스쿨 메이크 디퍼런스에서 티처 메이크 디퍼런스. 교사가 차이를 만든다. 그게 이제 교사 효과론이죠. 그런데 A 교사도 어제 다루고 어제를 다루고 왜 같은 교사인데 다르냐 봤더니 티칭 수업이 달라. 영어로 뭐 인스트럭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티칭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교수. 영어로는 그걸 교수라고 부르죠. 저기 한글로는 교수. 인스트럭션. 그래서 티칭을 중시 여겼죠. 가르침. 그런데 이제 같은 티칭이어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네. 티칭이 중요하긴 한데 일단 티칭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뭐가 중요해? 러닝이 중요하다. 그래서 러닝 메이크 디퍼런스. 근데 그 러닝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조절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우리나라 현재 교육이 이제 교수에서 티칭에서 러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평가에서는 같은 다 러닝을 해도 어떤 애는 단기 기억으로 끝나고 어떤 애는 장기 기억으로 남아서 성과를 발휘하더라.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다? 평가. 그래서 assessment make difference. 평가가 차이를 만든다는 거.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티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티칭하는 사람 티처, 인스트럭션하는 인스트럭터의 역할을 중시 여겼는데, 티칭보다는 러닝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제 티처 역할보다는 러닝을 잘하도록 조력, 옆에서 도와줘. 퍼실레이터. 그거를 이렇게 조직해줘. 코디네이터, 안내자 역할하는 걸로 교사 역할이 바뀌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정해진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는 표준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우리가 수업했다 그러면, 이제는 학생들의 우리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됐죠, 올해. 벌써 한 학기가 지났는데. 그래서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표준화 교육과정보다는 개인화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됐고요. 우리가 표준화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교과서도 그냥 선택형 교과서로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면 됐는데, 개인화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이 달라지지. 그러면 책의 구성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걸 선택형 교과서로 구현할 수 있느냐? 구현하기 힘든데, 즉 등장하는 게 AIDT,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교육 자료로 벽화가 되면서 교과서지를 읽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컨셉, 맞춤형 교육 과정을 위해서는 선택형 교과서는 한계가 있어.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역사를 알겠지만, 우리가 초창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책도 없어가지고 책이 중요한 교육 자료였어. 그게 이제 북이지, 북. 그러다가 책이 많아지면서 책이 너무 많다.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주요 교과, 뭐 서양으로 따지면 이제 5교과, 7교과에서 교과, 책 중에 중요한 내용, 그걸 텍스트라고 그러죠. 텍스트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를 텍스트북.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개념이 나왔는데, 현대는 어떤 시대다? 현대는 미디어 시대야. 이제는 책이라는 하나의 매체로만 우리가 교육 자료를 담긴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석사, 박사, 대학원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디지털 비디오 교육 전공인데, 이제는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도 정보 찾을 때 어디서 찾아요? 유튜브에서, 인스타, 틱톡에서 미디어를 이용하지. 요즘처럼 기술의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대에 뭐 선착형 교과서보다는 리바이즈가 쉽고 업데이트가 쉽다고 하겠지만, 언제 교과서를 업데이트 하겠어요? 제가 지금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 둘째는 맨날 시간 나면 로블록스를 해요. 여러분들 로블록스 하는지 모르겠어?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그래서 얘랑 뭔가를 대화하려면 내가 로블록스에 들어가가지고 매체가 다르다는 거야. 아직까지 여러분 유튜브가 메인으로 생각하겠지만, 물론 얘네가 유튜브를 맨날 보긴 하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중에 쇼츠만 봐. 정상적인 유튜브를 잘 안 보고 유튜브 쇼츠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미디어가 달라져서, 우리도 이제 그거에 대응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쇼츠를 만든다든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가가지고 같이 이제 게임하면서 그런 이제 교과서 형태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뭐 몇십 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상당히 실현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럼 학교가 뭐로 대체되고 있느냐 봤더니, 우리도 LMS를 도입했지만 이제 플랫폼, 교육 플랫폼, 뭐 대표적으로 뭐 칸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플랫폼. 그래서 아까 이제 미디어가 그런 교육 플랫폼 역할을 해서, 뭐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구글도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교육으로 시장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플랫폼 사회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게 교육의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한 단어로 디지털화,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젠슨 황이 얘기한 네 단계, 퍼셉션, 제너러티브, 에이전틱, 피지컬. 현재 단계는 제너러티브,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에이전틱, 이제 에이전트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한 9년 안에 이제 피지컬,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세가 되는 피지컬 AI 시대가 될 거다.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만 대 생산한다고. 우리나라 그 군인이 50만 명인데 로봇을 100만 대 생산해서 만약에 이를 잘못 이제 활용한다면 100만 군인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년이 100만 대지 이게 한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안에 로봇이 80억 개가 되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됐는데 10년 안에 이제 1인 1 휴머노이드 시대가 되겠다.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저도 공상과학 영화로 추구했는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고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로봇들을 중국은 말도 할 거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 평가란 뭐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원제 원수업 내용이죠. 평가란 뭐냐? 평가란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어, 우리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evaluation 용어가 평가인데, e는 끄집어내는 거고요. VALUE, 가 이제 value, 가치인데, 그래서 evaluate, 이제 이 어원인데, 가치를 끄집어내는 게 평가.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1930년에 타일러라는 사람이 처음 썼는데, 미국의 이제 타일러 당시 했던 게 뭐냐면 8년 연구가 맞나요? 여러분 교육과정 할 때 나오는 건데 8년 연구. 8년 연구란 뭐냐면 미국의 이제 고등학교는 4년제예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고 미국은 아직도 대학 진학률이 5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은 사회 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 사회 나가기 전에. 그럴 때 이제 미국이 추구하는 거는 민주주의와 어떤 시장, 자유경제이면서 이제 기본적인 생활 능력, 취업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과연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그런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연구한 게 8년 연구. 4년 동안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4년,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물론 이제 반은 대학에 갔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대학 간 사람은 거의 없었지, 30년대에는. 대부분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가서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잘 민주주의인으로서 잘 살 수 있었는지를 이제 평가하려고 했던 게 8년 연구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죠. 어떤 교육 과정을 짜는 게 기본적인 민주시민 의식과 기본 이제 생활 능력을 갖추게 되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목표가 중요하지. 미국의 교육 목표는 되게 구체적이야. 우리랑 좀 달라. 건강, 여가,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제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습 경험을 짜는데 그 학습 경험이 잘 달성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평가였어.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한데 이 이전에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하고 끝이었어. 고등학교 그냥 다니면 고등학교 다녔구나. 졸업했으면 졸업했고 못해 이렇게 끝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좋은 교육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우리가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모형이 플랜, do, see, 계획하고 실행하고 본다 보는 게 이제 평가인데 그 모형하고 똑같이 3단계. 목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제 평가.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 모형으로 등장해요. 그거를 이제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은 목표가 달성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가장 큰 단점은 설정하지 않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좋은 평가를 못 받아.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월호가 일어나고 나서 학교 현장에 안전교육이 없어서 세월호가 안 일어난 거다라고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생존 수영을 배워야 된다 해서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배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생존 수영을 배웠는데 생존 수영은 그 우리가 아는 수영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영이 아니라 물에 떠 있는 거야. 물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제 바다에 빠지면 물에 떠 있어야지 구조하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떠 있는 건데 이제 5분 동안 물에 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교육 목표라고 하면은 내가 수영에 대한 역사, 수영의 종류, 수영에 대한 지식 이런 게 많더라도 물에 못 떠 있으면 나는 F야. 반대로 내가 수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5분 동안 떠 있을 수 있어. 뭐 계엄을 치든 뭘 하든 그러면 얘는 A야. 그래서 정해진 목표 달성 여부는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부수적인 목표 달성 여부는 알 수가 없는 방법이 이제 목표 중심 평가 방법인데 자, 이런 이제 타일러는 평가를 교육 목표 달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 봤고 그런 말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스티븐이라는 사람도 이제 가치에 대한 판단과 시험 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교육평가를 이제 좀 우리가 종합해서 정의를 해보면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의 양, 정도, 질, 가치, 장점 등을 이제 우리가 등장하지 않은 용어가 등장하는데 측정에서 판단. 또 제가 이제 기말에 잘 내는 주관적 행위다. 평가는 객관적 행위가 아니야. 주관적이야. 몸무게가 70이다. 그러면 누구는 뚱뚱해, 누구는 적당해, 누구는 날씬해. 주관적으로 같이 판단하는 거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자, 기본 과정은 교육 자체가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잠재력이 개발 가능하다라고 인정해야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 평가의 대상 자료는 무한하고 시간은 연속적이고 평가는 종합적으로 한다. 디테일한 이제 진단 형성 총괄은 좀 이따가 우리 평가의 종류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자, 평가의 정의 살펴봤죠? 가치 판단하는 거다. 목적은 뭐냐? 왜 평가를 할까요? 임용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합격시키지 왜 봐. 이랬으면 좋겠는데, 임용 이제 보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4년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성취 수준을 한번 총평해보고 싶은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서열화 관점이긴 하지. 흔히 이제 검사의 세 가지 기능, 교수적 기능, 행정적 기능, 상담적 기능에서 이제 행정적 기능이죠. 흔히 선발, 분류, 배치. 선발하려고 시험 보는 거죠, 그거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그런 고부담 검사 말고, 우리가 보는 단원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보느냐. 그 보는 이유는 우리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학생들의 학습,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려고 평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평가의 목적은 학습을 극대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assessment make difference. 평가가 차이를 만든다. 똑같이 배워도 교육 심리 연구 중에 그 연구가 있어요. 시험, 테스트를 활용한 수업과 테스트를 활용하지 않는 수업에서 이 학습자의 장기 기억에 대한 차이.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지금 마지막 한 52일 남았나? 마지막 1차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모의고사를 보는 게 나중에 인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냥 공부만 쭉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50일 남았으면 조직 논술을 뭐 이틀 한 번 본다면 20번 볼 수 있을 텐데 9시 땡 되면 그냥 조직 논술 시험 보는 거야.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내가 조직 논술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상 그날 되면 이제 이게 잘 인출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막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시험 베이스로 뭔가를 하면은 인출이 잘 되는데 그래서 어세스먼트가 이렇게 학습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가 인출하려고 장기 기호로 가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 학습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과
인출이 잘 되고, 그럼 문제 해결이 잘 되고, 그러면 이제 교육의 성과가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놀라는 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노동 성과는 되게 낮다는 거야.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영어라든지 어떤 문해력이라든지 그런 수준이 이제 공부 시간에 비해 높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런가? 그게 이제 평가랑 관련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들이다 여기만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제 통용되는 논리인데 시간은 없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100% 모의고사예요. 시험 많이 볼수록이야. 시험 많이 볼수록 나중에 장기 기억에도 좋고 인출에도 좋고 효율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포인트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모르는 거를 학습해가지고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아는 거를 하루 10시간 공부해봤자 점수는 안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DT처럼 이제 교육의 자료,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평가를 쓰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AIDT처럼 어떤 정책을 우리가 고안할 때 아니면 예산을 사용할 때도 이제 평가를 쓴다. 자, 목적까지 살펴봤고, 그럼 누구를 평가하느냐? 누가 평가하느냐? 여러분들이 평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학생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 평가 말고 뭐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물론 이제 과거에는 학생 평가했고요. 우리 타일러가 8년 연구할 때는 교육과정 평가했다고 했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중에도 오늘 배운 내용이, 그럼 이제 교수학습이지. 교수학습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대상이 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평가를 받아. 교사가 되면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들어봤어요? 행정 시간에 나올 텐데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고 해서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가 코로나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야 되나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교원에 동료 평가를 받은 5점 만점 중에 4.9점이 나와요. 동료 평가가 거의 유명무실해. 그래서 별로 큰 의미는 없고, 저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 저한테도 이제 제 학생, 제 자녀의 교사를 평가해 달라는 게 오는데, 모르겠어. 내가 그 선생님 수업한 적을 본 적도 없고, 최근에는 제가 바빠가지고 학교도 못 찾아가서, 내 아들의 선생님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가해 달래. 그건 이제 유명무실하지. 실제로 학부모 평가.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나중에 내용이 될 텐데, 예전에는 이제 내가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될 거니까.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누구 탓이냐 했을 때 우리는 학생 탓도 있지만, 학부모가 문제가 아닐까 해서 학부모 교육을 이제 관심 갖게 됐는데, 교육의 대상이 좀 초중고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학부모가 껴있죠.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리더십이 문제인 경우가 있어. 혹은 장학사가, 혹은 우리 시도의 교육감이 그러다 보니까 행정가들도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들 당장 내년이 지방선거죠. 교육감을 다시 뽑는데 그럼 좀 냉엄하게 평가를 해서 뽑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몰라. 제가 교육학 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잘 몰라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에 사는데 서울시 교육감이 뭐 하지 않고를. 이제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지. 여러분들이 교육사회학 시간에 들었을 텐데, 콜만이라는 학자가 쓴 콜만 리포트. 들어봤나요? 콜만 리포트? 1966년에 쓴 보고서인데, 그때 이제 가설은 뭐였어요? 에어컨, 책걸상, 뭐 히터, 이런 어떤 학교 시설이 아이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줄 거다. 해가지고 대단히 연구를 했었지. 한 10만 명 이상의 대단히 연구를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그런 학교 시설, 환경은 큰 영향이 없고, 아이의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뭐였어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성취도에 큰 영향을 줘서
그때 이제 교육학자들이, 그러면 교육학은 뭐야? 엄마의 사회경제적, 아빠의 사회경제지를 우리가 바꿔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긴 이제 충격에 빠지고, 이거 연구 잘못됐겠지 하고 다시 연구했는데, 또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그래, 받아들이자. 그런데 A 학교, B 학교, 엄마, 아빠, 사회, 경제적 지위가 같은데, 그래도 애들이 성취도의 차이가 나던데, 그 이유는 뭐야 봤더니, 아까 얘기한 티처, 교사가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다르던데,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됐고, 같은 교육과정인데 왜 A 학교, B 학교 다르지? A반, B반 다르지 봤더니, 티칭이 달라. 러닝이 달라. 그래서 이제 티칭과 러닝을 이제 평가하게 됐어요. 요즘은 다 하지. 하드웨어, 환경, 예산, 시설 다 하고,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교수학 수사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에 대한 평가, 우리가 DT, 디지털 교과서 연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돼서 내가 13년에 참여했던 연구가 그 베타 평가 연구였어. 매년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DT를 하는데, 그 DT가 정말 아이들의 인지, 정의, 심동 영역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우리는 그를 메타평가라는 용어를 써. 자, 평가 대상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평가 받는 사람을 알겠는데, 평가는 누가 하느냐? 평가의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내년 3월에 교사가 됐을 때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는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평가 대상에서 뭐로 바뀌어? 평가 주체로 바뀐다는 거지.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내년인데도 공부는 계속 할 거야. 왜냐면 정책이 계속 바뀌고 기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교사가 된다고 해서 학습을 놓을 수는 없어요. 음.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변화하는 거는 드디어 생애 최초 평가권이 여러분들 생긴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와서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판사를 뭐 AI로 대체하자, 충분히 대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 그, 판단하는 거를 넘기진 않겠지. 그런 것처럼 제 예상은 초등학교에서도 모든 일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할 수 있을지언정, 수업을 하라고는 얘한테 시킬 수 있을지언정, 네가 평가를, 평가권은 뭐 해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종 평가는 이제 인간이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 교사의 가장 큰 차별화, 결국 로봇 교사, 인간 교사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가예요, 평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는 순간, 물론 이제 평가권이 생기긴 하지만, 평가자로서 어떤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은 이제 그 자격을 갖추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자격이 우리 인스타나 틱톡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은 좀 다르구나 내용이 짧으니까 유튜브가 그럴 텐데 이제 컨텐츠의 질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컨텐츠 엑스퍼트 내용 전문가가 돼야지 평가제의 자격이 있다.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이제 심사위원으로 추천받았는데 힙합을 좀 평가해달라. 뭐 여러분들이 힙합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도 국악을 한번 이거를 평가해 달라고 그러면 국악, 물론 여러분들 국악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과가 보니까, 수학과, 뭐 수학과학이라도 사회과도 있고 잘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미술을 미술 중에 추상화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미술 전문가가 아닌데, 추상화는 더욱더 모르겠는데, 그래서 평가하기 쉽지가 않죠. 실제로 제가 현장 초등교사한테 물어봤어. 뭘 평가하기 가장 힘들었냐? 그러면 이구동성 미술 얘기예요. 미술. 음악은 노래 불러보면은 악기는 쳐보면 되는데 미술 추상화는 얘가 미술 영재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림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용 전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학생도 예체능이나 이런 거 교과 전담 교사가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있긴 하지만. 자, 두 번째는 이제 제 선후배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번 수능이나 임용에도 제 선후배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내용 전문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코메트릭션, 심리 측정 전문가로 들어가. 나중에 배울 난이도, 변별도, 그다음에 문항이 적절하냐 이런 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저희 전공이야. 저희 전공 사람들이 수능 출제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루는 실장 역할을 다 해요. 보통 수능에 한 1000명 정도가 전국에 교수, 교사 포함해서 들어가는 스텝까지 포함 1000명이 들어가는데 그걸 총괄하는 게 저희 이제 선후배들이요. 교과 교육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컨텐츠 엑스퍼트 내용 전문가하고 심리 측정 전문가 사이코메트릭션이 이제 평가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고 인간을 평가하니까 인간관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평가 대상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을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제 성격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사소하고 막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거 이런 것까지 챙겨야 돼. 왜냐하면 우리 평가라는 게 되게 테크니컬한 뭐 가장 쉽게는 막 인터넷 컴퓨터로 시험 보는데 이게 서버가 다운되면 이제 큰일 나고 파워가 안 켜져도 큰일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일이 다 챙겨야 돼. 파워가 켜지는지 마우스는 작동이 되는지부터 뭐 연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연필이 다 제대로 다 배부가 되는 되게 이제 디테일한 그러다 보니까 성실해야 돼요. 그냥 철학하는 사람처럼 한번 이렇게 머리 쓱 생각 이것도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는 이제 우리는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권위성이 없어야 돼.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는 스타트업 회사인데 평균 연령 26세인데 최고령이 32살인 회사인데 이 회사에 꼰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꼰대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꼰대 생각할 텐데 그것보다는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꼰대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당장 내년에 꼰대가 될 수 있어. 어떤 맥락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년에 한 반이 있는 학교를 가면 부장교사가 될 거야. 학년 부장교사. 바로 보직교사가 되는 거지. 평교사가 아니라. 근데 작은 학교에서는 부장교사만 시키지 않고 정보부장도 시키고 연구부장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직을 20대 보직교사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다른 대형 학교의 평교사들을 만나면 대화가 좀 안 될 거야. 평교사가 막, 우리 부장 선생님 왜 그래?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장교사 관점도, 아니, 평교사가 그건 해야지, 당연히, 부장교사를 욕하면 어떡해. 이게 이제 내가 어디에 위치냐에 따라서 권위를 부릴 수가 있는데, 평가에서는 이렇게 권위를 부리다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복수정답 문제야. 매번 이제 똑같은 얘기야. 아니, 이거 복수정답인지 몰랐냐 물어보면 논의를 했대. 복수정답의 여지가 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냥 밀어붙였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대빵이 내가야 이분의 30년인데 이러고 이제 눌렀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에서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시행착오를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자, 제가 주로 석사, 박사에 가르치는 과목이 연구방법론 수업이에요. 연구방법론은 크게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어. 양적 연구는 양적인 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양적 연구고, 질적 연구는 질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양적인 데이터는 측정과 검사를 이용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양적 데이터라고 부르고, 질적 데이터는 관찰과 면접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질적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평가도 양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평가를 양적 평가, 질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평가를 질적 평가, 어려운 용어로는 정량 평가, 정성 평가. 그래서 우리가 정량, 정성 평가를 이용해서 평가를 한다. 장단점이 있죠. 정량 평가의 장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야.
누가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 가장 큰 단점은 뎁스, 깊이가 없어. 어, 뎁스를 우리가 살리려면 어떤 평가? 질적 평가. 관찰과 면접을 통한.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에 크게 의존해. 누가 인터뷰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져.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을 때 같이 우리가 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를 같이 하면 돼. 근데 요즘은 두 개를 같이 해요.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하나만 하고 싶은데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양쪽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두 개를 같이 해야 돼. 아까 이제 메타 평가 얘기 나왔었죠? 뭐 실현성, 실용성, 적합성, 정합성 이런 걸 이용해서 자, 평가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네 단계로 우리 아까 타일러가 평가 모형,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모형을 제안했는데, 일단 아까 생존 수영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생존 수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존 수영을 1시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은 아마 선수도 1시간 물에 떠 있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적절하게 해.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해야지. 그래서 목표 설정이 얼만큼 적절하냐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흔히 우리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죠. 교육 과정이 적합해야 되겠지. 뭐 이해 중심 교육 과정. 요즘 이제 뜨는 것 중에 하나는 개념 기반. 들어봤어요? 개념 기반.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 빅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에 기반한 어떤 개념 기반 수업. 그럴 때, 뭐 교육과정 대강화, 큰 틀만 얘기해주고 세부적인 거는 교사가 정리한다든지 융복합 교육과정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영을 배우더라도 생존성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간의 어떤 신체 부족, 생물 이런 걸 안되든지 혼자 서 있을 수 없을 때는 여러 사람과 협력한다든지 이런 그런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계획을 적합하게 하고 3단계 교육과정 짰으면 뭐 할까요? 뭐 너무 뻔하지. 교수학습. 수업하는 거지, 수업. 그래서 계획에 대한 시행 여부 그런 거를 해서 실제 수업한다면은 결과가 달성됐는지 타일러 관점이죠. 평가하는 이 평가 절차인데 얘를 이제 세분화한 게 10단계예요. 특히 여러분들 2차에 교수학습 수단 짤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거지. 자, 10단계를 다시 세분해 보면은 1, 2, 3은 뭐에 한정되어 있느냐면 이제 교수학습 목표. 그래서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제일 중요한 게 3단계 행위동사. 제가 아까 뭐라고 해서 계속 생존 수영 5분 할 수 있다. 그냥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아? 물어봐야 돼. 너 생존 수영 할 수 있니? 저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아주 자신감 넘치는 건 넌 A야. 이렇게 평가해서는 적절한 평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뭐 1분에서 자전거를 100m 탈 수 있다. K-팝과 우리 이제 전통 국악의 차이점을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표현할 때 우리가 평가를 적절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평가 사항을 제시해야 되겠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수능에서 리스닝은 봤지만 스피킹 시험 안 봤죠. 여러분들 중에 물론 외고나 국제고 나와서 스피킹이 잘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스피킹이 약한 이유는 시험에 스피킹을 본 적이 거의 없어. 음. 그래서 이제 언어 능력을 보려면 우리가 스피킹을 해보고 특히 토플처럼 듣고 말하기, 쓰고 읽기,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항을 제시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평가 방법의 양적 평가, 질적 평가처럼 자료 수집, 내가 양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측정 검사를 이용해서 관찰 면담을 이용해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그래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비 평가를 해서 개선 사항을 추려내고 본평가로 넘어가서 다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자, 평가의 역사를 살펴보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1930년에 처음으로 타일러가 에듀케이셔널 이밸류에이션 용어를 처음 썼고요. 그래서 기점이 1930년이 아니냐. 1945년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는 시점이라서 잡아놓은 거고요. 57년은 왜 잡았냐면 57년은 소련이 무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고 나서 미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우리가 전 세계 넘버원인 줄 알았더니 우리 머리 위로 뭐가 날아다닌대. 얘네 봐라. 니네 그동안 교육부 뭐 한 거야? 애들 어떻게 한 거야? 야, 우리도 뭐 하자 해서 세운 게 아폴로 계획이죠, 미국에서. 뭐 해야 되겠다? 수학영재 뽑아서, 과학영재 뽑아서 우리도 우주선 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니네 다 필요 없어. 표준화 검사 가가지고 각 학교에서 수학영재, 과학영재 뽑아. 이렇게 60년대 바뀌게 됐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69년에 아폴로 계획이 성공했지. 그런데 이제 교육계에서는 야, 개인의 꿈, 개인의 자아실현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내가 경주장에 경주마도 아닌데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냐. 이런 표준화 검사, 상대평가하에 있는 교육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고 바뀐 게 이제 좀 이따 설명할 절대평가로 바뀌게 됐지. 그게 이제 70년대. 미국 가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미국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좀 나이 든 노인들한테 언제가 미국의 황금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70년대 드라마를 봐도 자꾸 얘네가 70년대를 회상해. 미국이 70년대 히피 문화도 있었고 아주 세계 넘버 원이었고 따라올 자가 없는 전 세계에. 그러다가 이제 꺾였어요. 미국이 지금 꺾였어. 미국이 향후 25년 동안은 1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50년 뒤에는 전 세계 넘버원이 아니라는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 그 넘버원 자리에 인도 아니면 중국이 될 거다. 뭐 인구를 봐도 그렇고 기술력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꺾여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하여튼 이제 70년대가 미국은 호황기였고 전문화 좀 부러운 거는 이때가 이제 전문화 시기였고요. 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건데, 공식적인 최초의, 우리 인류의 최초의 평가는 뭐냐면, 우리 중국의 과거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에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가 역사가 아주 길어요. 1000년이 넘어. 과거 시험을 100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거의 뭐, 유명무실해졌고,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인적 자본을 개발해서 경제 발달시키자. 거의 미국의 60년대의 기조가 거의 뭐 80년대, 9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왔었지. 그러다 이제 최근에 바뀌긴 했지만. 자, 그런 가운데 블룸 들어봤나요? 블룸 완전 학습을 얘기하고 그 나중에 학습 목표 분류하게 등장하는 그 블룸이라는 학자가 83년도에 한국에 온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를 기리기 위해서 학자 15명이 모여가지고 학회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평가학회를 8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게 됐고요. 아직 50년이 안 됐어요. 40년 넘어가고 있고, 86년도에 처음으로 교육평가연구라는 학술지를 만들면서 이제 학회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 하나만 소개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지필검사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받는데 2022년 코로나 때죠.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CBT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걸로 바꿨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기본적인 교육의 정의부터 평가의 정의, 평가의 목적, 역사 뭐 이런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